압도적 경제 콘텐츠 줄여서 압권.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코트라 해외 경제 정보 드림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거의 글로벌판 화개장터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이분과 함께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그래도 해외 경제 정보 드리면 앞에 빼먹으면 안 되는데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해외 시장 관련한 뉴스들을 알고 싶은 분들께 79개 기관이 관련 리포트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예전에 산업부에서 그 무역 공급망 문제가 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해외 정보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트라에서 그걸 하게 됐고, 코트라 자체적으로도 이제 127개 무역관에서 매일매일 리포트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은 이걸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지역 정보가 꽤 상세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정말 없는 게 없는 건데 그것 중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에듀테크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에듀테크. 네. 인강이죠. 인강. 오늘 그냥 인강으로 끝내요? 예.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에듀테크가 뭘까? 네. 라는 것들을 이제 이번에 코트라에서 그 자료를 하나 냈는데 그 자료가 이제 에듀테크라는 그 해외 시장 뉴스 플러스라고 각국의 에듀테크 관련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기획성 리포트로 좀 미국은 어떤지, 중국은 어떤지, 베트남은 어떤지, 뭐 인도네시아는 어떤지 이렇게 모아놓은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 이따 결론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테크에 앞서서 에듀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목표를, 그러니까 테크라는 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기술을 적용했느냐, 그리고 어떤 기술을 적용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취재하면서 리포트를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삐까뻔쩍한 그런 에듀 테크 기술들을 떠올렸어요. 근데 의외로 국가별로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게 있고 그 교육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 적용이 되는 거라 이게 특정한 어떤 기술적인 발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국가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듀테크에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일단 그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무슨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테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의 교육이요? 대학교. 입시. 명문대. 입시. 입시가 첫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자격증.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중요하죠. 공무원 시험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그러면 사실 어렸을 때 받는 교육의 대부분은 입시를 위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경쟁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해결해 주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기술이 옆에 친구를 이기게 해준다? 그럼 나 할래요. 나 진짜 100만 원도 쓸 수 있다. 그게 사실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학 진학률을 함께 보시면은 1980년도만 하더라도 10%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 교육 진학률이 10%가 안 된다는 게 진짜 뭐 그 대학교가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였을까? 그런 것보다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는 그 교육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골탑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를 팔아서 보내고 그 정말 그 나머지 가족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마지만 교육을 시켜서 대학만 가면 그러면 뭐 좋은 직장 취업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었고, 그랬을 때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집안에서의 투자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세 가지 연이 있죠. 학연, 지연, 혈연. 그래서 그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그걸 통해서 서로 사회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좋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종의 교육이었잖아요. 지금 교육 진학률을 대학교 진학률을 보면 거의 한 73%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 전 학생 진학 연령에 있는 동세대에서 73%가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기득권을 나누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네.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이 더 이상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문제가 의대에 대한 집중. 네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네. 거기서 나온 성취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대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학을 배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평생 보장되는 사회적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코스라고 하다 보면은 네. 이거는 교육이 정말 의학, 네. 사람을 고치는 치료하는 일을 배우고 싶어서 거기 가는 건가? 네네. 아니면 뭔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는 건가라고 했을 때 그 에듀테크라는 이유로 어떤 의학을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네.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뭐 의학을 잘 배우려고 의대를 가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사람을 잘 고치고 싶은 거를 그 의학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거기에 테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럼 국가별로 그런 에듀테크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일단 미국의 에듀테크 시장 성장 가속화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의 유인영 님이 작성하신 리포트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지금 첫 번째 그 리포트의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19세기 교실에서 19세기 교실이요? 20세기 교사가 네.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아, 그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교육 환경이나 학습 방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라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교육이라는 게 과거에는 교육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학교. 예, 학교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 안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더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 넓은 교실. 넓은 교실. 네. 거기가 기술이라고 한다면 네. 마이크. 마이크. 그렇죠. 네. 너무 멀리까지 들리질 않으니까. 네네. 그럼 마이크가 필요했던 건데 사실 그 틀 아래서 크게 벗어난 게 그동안은 없었던 겁니다. 대학이라는 공간, 대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 태클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에듀테크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했던 거는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가정교사를 대체하는 교육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대학 교수를 대체하느냐 아니라 왜 가정교사라는 표현을 썼을까? 네. 그럼 이게 불특정 다수 아니면 이렇게 다수를 향한 교육은 개인 맞춤형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예, 그리고 선생님이 많아야 되죠. 그렇죠. 네. 그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 개인의 어떤 성취라든지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생성형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1:1 강의로만 진행되던 것을 네. 그것에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용을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고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은 좀 많이 나간 얘기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할 수 있는 교육테크의 전형적인 모습은 말 그대로 인터넷 강의입니다. 네네. 인터넷 강의는 정말 혁명적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거기에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더 많은 사람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방송 콘텐츠도 마찬가지지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100만 명이 봐주시면 부탁드립니다. 100만 명이 봐주시면 그 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한 2명이 본다. 그러면 뭐 둘이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뭐하러 인터넷으로 이걸 옛날 만들었겠어요. 기억 나세요? 저 재수할 때 저희 교실에 81명. 네. 그래요? 81명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게 기억이 나냐면 가로 9줄, 세로 9줄이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어느 정도냐면 항공기에서 우리가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되게 불편하게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자리 규모에서 저는 배웠었는데 예. 근데 요즘 일타 강사분들이 돈을 잘 버시고 일타 강사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런 교실의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던 건데 그리고 객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 100명이면 10,000원씩 받아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네.
그걸 예를 들어 1,000명이 된다. 네, 그럼 1,000원씩만 1,000원씩만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테크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에듀테크를 구분해 보면 일단 콘텐츠가 있고 네. 콘텐츠라는 거는 예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면 선생님이 10명이면 교육 프로그램은 10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선생님이 지금 부산에도 한 분 계시고 광주에도 한 분 계시고 서울에도 한 분 계신다. 그러면 그걸로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콘텐츠량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겁니다. 그분들을 한 군데서 찍어서 내보내게 되면 콘텐츠량이 굉장히 방대해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관리 시스템.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 성취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시험의 형식이 됐던 아니면 피드백을 어떻게 선생님이 뭐 면담이 됐건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 교육 관리. 이 사람이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할 것이며 이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이며 선생님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교육 관리 시스템. 네. 이게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생님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 그 업종에 없어서 모르는데 선생님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조 기자가 배관 고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럴 때 지금 선생님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거? 그런 거죠. 아. 근데 이게 교육 시스템이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네. 선생님들에 대한 라인업을 관리를 할 수 있죠. 그게 아까 콘텐츠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는 방식도 있고 네네. 여기서 포지 방식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찍어서 내보내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방식이 화상회의 방식. 화상 회의 방식. 예. 그러니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화상회의라는 걸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 그 와이프가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아 네네. 그때 강당에 100명이 모여서 네. 그때 뭐 들어서 맞아요. 네. 친구야 미안해 이거 네. 하잖아요. 네. 그러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각자 집에 캠이 있고 그걸 모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이게 고작 한 3년 전, 그랬죠. 2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이러닝 방식에서 네. 한 단계 더 나간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러닝이 가능해지게 된 거고 거기에 이제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렇게 접목이 돼서 꼭 디스플레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뭐 지리 시간에 뭐 진짜 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에 가보자. 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동영상 네. 이런 거였다 그러면 AR, VR 기기가 발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3D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그런 디바이스의 변화도 에듀테크의 범주에 포함이 돼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는 게 있고 저는 미국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미국의 IT 하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중에는 무크라는 게 있습니다. 무크요? 예, 무크라는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규모 온라인 강의 시스템. 근데 이것도 그냥 인강이잖아요. 대학교 인강. 대학교 인강이죠. 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대학교 인강을 들으려면 네. 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요? 예, 하버드 대학교 가서 예를 들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내가 듣고 싶어. 예. 일단 그럼 일단 네. 하버드를 가야죠. 하버드 가야죠. 영어학원 그런 데 말고 가야죠. 가야죠. 네. 입학을 해야 되고 그 공간에 들어가야 되고 또 네. 수강 신청 엄청 열심히 해야 그렇죠. 되죠. 네. 왜냐하면 그런 공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 돈이 좀 없거나 아니면 내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가 너무 듣고 싶은데 이게 내가 그 정도 갈 성적은 안 돼. 네. 그럼 거기에 대해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그 일종의 IT 쪽에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이제 무크의 대표적인 거를 코세라. 네. 코세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위 강좌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이트가 코세라고요. 이게 뭐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광고 많이 듣잖아요. 사이버 대학교. 근데 사이버 대학교에서도 그럼 서울대 교수님 강의 들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좀 다르네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장벽의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거를 네. 모아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네. 들었던 거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리고 거기는 또 그 양극화도 우리나라도 심하지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그 택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이 교육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 개인이 어떤 계층 사다리가 되거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더 많은 사람한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인류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 필요한 강의, 그러니까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럼 일단 강사들을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이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IT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뭘까요?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구에 태블릿 같은 게 없으면 네. 스마트 기기가 없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PC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여기다 숙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여기다가 뭐 펜에다가 뭐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그 학생들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에듀테크의 그런 범위가 예. 우리가 그 콘텐츠 그다음에 그것을 송출하는 인터넷 통신망을 네. 넘어서 하드웨어까지도 사실 에듀테크의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말씀이실까요? 일종의 인프라죠. 인프라.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냥 사용할 때는 스마트 기기지만 네네.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의실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같은 역할을 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 큐세라 같은 것들이 이제 초기 에듀테크의 어떤 전형들을 보여주고 그 문제 의식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진화한 버전들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러닝, 스마트 러닝, 에듀테크로 가는 과정인데 네. 이거를 사실 그냥 말로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네.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압축 성장을 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게 없던 예를 들어 4G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스트리밍이 불가능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리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통화, 실시간 강의가 가능한 거고 그 전에는 정적인 것들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으면은 졸립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야 인마 너 거기 뒤에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적에 녹화본인데도 하잖아요. 녹화본인데도 불구하고 녹화본인데도 네. 야 너 셋째 줄 두 번째 뭐 이거 집중하래 너 일부러 어. 그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4G 기술 이후로 5G로 가면서 여기가 이런 것도 가능해진 거고 시험을 봤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치팅을 하지, 그러니까 첫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도 여기 에듀테크의 기술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듀테크라는 거는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OECD가 4가지 미래학교 교육 시나리오라는 거를 예시를 했어요. 기존 학교 교육의 확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개개인별 맞춤형 교육. 우리가 60명, 80명 강의를 하던 그런 교실에서는 개인 맞춤형이라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인 거죠. 공부 잘하는 애 기준으로 할까? 못하는 애 기준으로 할까? 네. 그래서 착한 선생님들은 그래도 못하는 애들 끝까지 남겨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셨고 조금 영리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내는 네.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기존 학교 교육을 테크놀로지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그런 보충 수업 같은 거를 걔한테 맞춰서 따로 배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같은 게 기존 교육에 확대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교육의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죽여줬다고 한다면 요즘에 그 팬데믹 이후에 그 과학관이라든지 미술관에 가보면은 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과거에는 거기에 찾아가서 강좌를 신청했던 것을 넘어서 그때는 그러려면은 그것도 예약도 신청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학교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이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로 넘어가는 사회로 확대가 되는 그것도 미래교육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학습의 허브로서의 학교. 학습의 허브? 예. 온오프라인을 통합하고 네. 이런 교육을 종합해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허브로서의 학교를 얘기하고 있고요. 일상 삶 속에서의 학습, 실제 삶과 연관된 교육, 인간 삶의 모든 공간이 배움터가 된다. 이거는 단순히 진짜 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를 넘어서 제가 오늘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저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벨 누르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가서 뭐 열어야 되고 뭐 네. 누군지 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스마트폰 집에서 쓰던 스마트폰 하나를 네.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서 거기다가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눌러. 네. 배를 누르세요. 그럼 배를 누르고 그럼 거기서 찰칵 사진을 찍어서 네. 내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그거를 내가 버튼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네. 그런 기능을 자기 삶 속에서 코딩을 배우고 네. 자기 삶 속에서 그 코딩을 배운 다음에 내가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야 그거 나라면 이렇게 만들겠어. 네. 그러면서 디자인도 같이 해주고 네. 이거는 사실 뭔가 배움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 그냥 삶 속의 배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네. 이런 것들도 일종의 교육의 범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2023년 기준으로 에듀테크의 유니콘 기업은 그 바이주스라는 회사인데 바이주스라는 서비스인데 여기는 그 인도에 있는 싱크앤런이라는 회사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자료에 바가 우뚝 솟은 첫 번째가 바이주스예요. 바이주스. 압도적으로 저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리포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인도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미국 기업들을 얘기하면서 바이주스를 1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에듀테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국가가 그 지역의 문화가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네. 교육열이 치열하다라는 거는 한정된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4천만인데 인구가 네. 거기는 14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바이주스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도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필기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풀면 네. 그 스마트폰으로 푼 그 기록이 네. 그대로 선생님한테 전달이 되고 네. 선생님이 거기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체크를 해주면 다시 이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거는 미국의 스타트업 OSMO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했던 기능이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여기 온라인 교육 시장, 인도 시장의 한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뭐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로 시작을 했겠지만 이런 기술들을 하나씩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회사의 질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바이주스라는 게 진짜 인도 시장의 90%를 점유해서 전 세계 최고의 네. 그 에듀테크 기업이 됐다고 한들 네. 여기서 기술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기술적으로도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질 수 있었던 거는 그 인도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교육 문화. 그러면 네. 에듀테크의 성패 가장 중요한 요소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냥 인구예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인구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에서 치열하게 입시라는 단일 항목을 경쟁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주스 같은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텐센트라든지 세콰이어라든지 이런 글로벌 투자사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는 거, 블랙록이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높아진 건 많아요. 돈을 잘 버니까. 그럼 기술적으로 뛰어나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그 코세라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뭐 일반 교육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들이 있진 않아요. 그럼 거기서 지금 인도가 지금 두 번째로 기업 가치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 베터업이라는 회사가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의외로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입니다. 과외. 온라인 과외. 그러니까 온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입시만을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어떤 식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냐면은 기업 임원만이 받을 수 있었던 교육을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기업 임원만 받을 수 있는 교육. 뭐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도 네네.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배터리 기업이라고 네.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고 네.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대학교 입학 시험을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진 않죠. 네. 그러면은 어딘가에 있을 그 배터리 전문가에게 전문 지식. 1대1 과외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기업의 임원 정도가 되면 물론 이렇게 뭐 갑질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분에게 내가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기업에 계신 실무진들이 그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강의료를 주고 실제 강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비싸죠. 비싸기도 비싸고 사실 그런 사람들 섭외하기도 쉽지 않고. 예. 근데 그거를 일반인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임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전 중에 하나가 심리 교육도 있습니다. 심리 교육이요? 예,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멘탈 관련한 그런 서비스들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멘탈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주는 회사가 벨업입니다. 그래서 임원용 코칭 프로그램을 대중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회사는 좀 유명했던 게 영국의 해리 왕자가 네네. 이 회사 CIO로 취업을 하면서 여기서 썼던 단어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마이크로 러닝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이크로한 영역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가면은 네. 커리큘럼을 A부터 Z까지 다 배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필요한 선생님에게 화상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 궁금하면은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아 이거 기자들한테도 좋겠는데요? 나중에 취재하는데 뭐 딴 건 다 알겠는데 이 부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벨업이라는 회사에서 좀 인기를 좀 끌었고요. 그리고 이제 길드 에듀케이션이라는 회사는 10개 대학과 이제 연계를 해서 온라인 학위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 여기는 리스케일링 아메리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좀 독특한 그 내용이었는데 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주고 편한데.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비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의외로 자기 자신의 성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를 배워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이 회사가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내가 지금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기업 중소기업 얘기할 때 그 차별에 대한 부분도 대기업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선배들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정말 정해진 일만 하게 됐을 때는 자신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길드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 리스클레잉 아메리카를 얘기했던 거는 그 기업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일종의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길드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교육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새로 배우는 그 리스킬링, 스킬을 새로 배움으로써 내가 성장해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이 성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애플도 아이패드와 맥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어플 아이북 오서, 클래스룸 같은 거를 출시를 했어요. 우리 애플 마니아인 이종 네. 앵커는 공부를 하십니까? 애플 가지고? 아니 게임하는데 OTT 보고. 예.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단말기 보급을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이 커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일종의 콘텐츠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네. 일단 애플에서는 그런 걸 제공하고 있고요. 옆에 보고 계신 거는 레고입니다. 네. 예, 레고인데 레고가 제공하는 레고 마인드, 레고 에듀케이션을 출시를 했는데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을 단순히 코드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봇 만든다고 지금 막 금형 찍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네. 거기서 목각 인형 깎고 막 그럴 수는 그럴 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 레고를 조립해서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코딩을 하고 예. 로봇 만들고.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 제작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에듀테크의 영역 중에 하나로 이것도 저는 좀 특이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 들어가게 해요? 이상한데. 그쵸. 예. 아. 그것도 아이들이 그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온라인 맞아요. 환경에서 어딘가에 접근할 때 노출되니까.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 네. 아니면 좋은 사이트를 제시하는 거 이런 부분도 에듀테크로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그러네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 예. 중국. 네. 중국은 제목이 특이합니다. 온라인 소양 교육을 중심으로. 중국도 교육열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소양 교육은 뭐예요? 예, 선양무역관의 동훈님이 작성하신 리포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중국도 굉장히 교육열이 높고 뭐 네. 타이거맘이라 그래서 심지어 인구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중국의 그 위안푸다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위안푸다오는 꽤 괜찮은 에듀테크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자체적으로 수학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학습 경로와 학습을 잘 따라오는 거에 맞춰서 문제를 제시해주고 풀이 과정을 제출해주고 그리고 이미지 식별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내면은 네. 그거를 그 OCR로 찍어서 네. 여기서 잘 풀었나 못 풀었나 이런 것들도 자동 채점을 하고 문제풀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그러네요.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리고 여기에 그 VIP 키드 이름이 멋있고 외국인이 있지만 중국 회사입니다. VIP 키드는 안면 인식과 시선 추적 기술까지 적용을 했어요. 졸지 마. 아니에요? 딴짓하고 딴짓하지 마. 딴 데 둘러보고 그런 핸드폰 하면 혼난다. 예, 이거 그런 거 다 해서 수강생의 학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교육 콘텐츠와 강사를 매칭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그 위엠프다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뭐 15억 달러 정도면 얼마입니까? 한 1.8조? 네,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1년 7월에 네. 무시무시한 제도가 하나 나오죠. 뭐죠? 쌍젠이라는 제도인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기관 신규 개업 불가. 아, 사교육 금지. 예. 네. 그리고 사교육 기관 비영리 기구 일괄 등록. 아, 돈 벌지 마라. 예, 영리 기구 안 됩니다. 네네. 배당받고 신규 투자 안 됩니다. 네네. 주말 공휴일 방학에 교습 금지. 아,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금지. 네. 상장자 주식 투자 금지. 네. 거기에 인수합병, 가맹을 통한 투자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입시와 어떤 진학과 이런 거를 목적으로 했던 교육회사들이 대부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아까 그 단어 네. 소양교육. 아, 소양교육.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이제 소양을 교육시키는 그런 쪽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이 소양이라는 것은 뭐 일종의 뭐 다양한 거죠. 뭐 지덕체를 겸비한 네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회사는 그 코딩 다오, 코드 다오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그 코딩 교육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코딩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용자가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와. 이게 사실 그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기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이제 점점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도 뭐 입시 교육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도 되는 거고 이게 일종의 중국판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 동영상은 아니고 네. 코드를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한 칸 옆으로, 한 칸 뒤로, 여기서 점프, 뭐 두 번 점프하고 한 번 돌아서 한 번 날라차기를 해. 일종의 게임입니다. 근데 왜 게임이 필요하냐? 공부를 하기 싫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효과를 좀 더 어린 나이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가르친다, 친절하게 가르친다, 쉽게 가르친다가 아니라 이게 사실 교육의 가장 큰 에듀테크의 큰 과제긴 해요. 몰입형. 너무너무 공부가 재밌어서 빠져들게. 네네. 가능할까?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드마우 같은 경우에 꽤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또 하나는 더원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이게 스마트 피아노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스마트 피아노를 출시를 했는데 뭐를 눌러야 되는지를 LED로 점등을 시키고 네. 뭐를 얼마나 눌러야 되는지 이거 보시면 앞에 이거 예전에 뭐 DDR 네. 그거 같은 느낌으로 그쵸. 이거를 몇 분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되고 네. 저걸 몇 분 동안 눌러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해서 iOS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음향인식 기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누른 거를 가지고 음향인식 기술을 통해서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보통 선생님이 붙어서 하면은 레슨비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쵸. 야 너는 지금 이제 좀 공기반 호리반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넌 공기가 30%밖에 안 들어갔어. 이런 것들을 1대1로 수업을 진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그 소양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아까 그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중국 정부는 그 입시 교육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저출산이나 그런 부분의 원인이라고 중국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은 그쪽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양, 지덕체를 겸비한 뭐라 그러죠? 뭐 지덕체.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 문방사우. 네. 이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체육 관련해서도 좀 네. 테크가 좀 있기는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체육은 참 이게 잘 되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홈 트레이닝과 관련된 뭐 콘텐츠도 많이 생겼고 예. 그다음에 그거 하드웨어로 막 거울에다가 콘텐츠 딱 쏴갖고 따라하세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진짜 잘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일단 닌텐도 위는 재밌더라고요. 아, 그건 재밌죠. 그것도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교정할 때 골프레슨 같은 것도 네. 궤도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봐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영상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은 네. 에듀테크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육의 범주를 우리는 너무 입시와 학교 교육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네요. 뭐 예를 들어서 농구를 배우고 싶기도 하고 네. 뭐 여기서 내가 뭐 줄넘기를 배우고 싶다. 우리 줄넘기 배우려면 어디 가야 되죠? 태권도장 가면 가르쳐줍니다. 아, 태권도. 맞아요. 네. 그 배구 이거는 어디서 알려주죠? 태권도장 가면. 우리나라 교육의 80%는 네.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학원과 학원 사이를 갈 수 있는 차가 없으면 태권도장을 그렇죠. 됩니다. 네. 아, 네, 주말에 부부가 좀 이렇게 우붓하게 저녁을 먹고 싶다? 태권도장을 보내면
그 에듀테크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뭔가 테크적인 기술도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온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한 입시 시장도 굉장히 컸었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정책을 바꿈으로써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소양이라고 불리는 기술들, 음악이 됐든 미술, 체육, 심지어 이제 바둑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럼 바둑 났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기보를 가지고 1대1로 매칭을 시켜주는 인공지능이 네. 아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더 좋아 저렇게 두는 게 더 좋아라는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도 교육 에듀테크의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곳은 그리고 전 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요. 예, 인도네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2억 7천만 인구, 네. 세계 4위 인구 대국.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기에 섬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교육을 받으려면은 공간들에 대한 제약이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네네. 나라죠. 그러면 와 인도네시아의 에듀테크 서비스는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보면은 연령별 취학률 통계거든요. 네. 대학교 진학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아,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낮죠. 그... 그러면은 고등교육 쪽에서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낮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그거를 설사 기술로 한들 입시하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네. 그거를 교육을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한다 그래도 에듀테크 산업이 바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바섬을 중심으로는 괜찮은데 네. 대도시를 벗어나게 되면은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답니다. 그러면 하기 힘들겠네요. 그럼 인강도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연령층, 교육 대상 연령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에듀테크가 그렇게까지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여기 인구도 많고 섬도 많으니까 우리 에듀테크가 잘 되겠거니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이번에 오히려 그 대대적으로 인력 감축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기회적인 요인에서는 1억 1천만 명의 학령 인구가 있고 중산층의 교육 연기도 있는데 네.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은 자바섬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고 거기서 위크니스 뉴욕에는 여기서 또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 위 99%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 여기다 교육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갈수록 취학률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대부분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포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슬림 국가에서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인 경우에 네. 그 서양 문물을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대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도 사실 교육은 종이 문제지를 풀어야지. 그렇죠. 네, 아이가 그 패드 놓고서 게임으로 이거 한다 그러면은 그거 좀 이건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네,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있다고 네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게 현지 문화에 맞지 않는 커리큘럼이 약점으로 꼽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부족한 디지털 인프라와 비싼 통신 장비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SNI 인증 필요 요거는 그 규제 관련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보기에는 국가의 그 상황을 얼핏 생각했을 때는 여기 꽤 잘 되겠는데? 네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그 시장에 따라서 또 대학 교육에 대한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 통신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에듀테크의 발전 단계가 네네. 좀 다를 수도 있다. 라는 부분도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인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에듀테크를 하다가 이제 인도를 진출하려고 했는데 예. 워낙 인도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 보니 그것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예.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해서 인도네시아를 함부로 선택했다가는 좀 큰일 날 수 있다. 왜냐 현지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현지 부분들이 상황을, 좀 그 전 세계적인 에듀테크들을 이렇게 봤을 때 네. 국가별로 지향점이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우리가 진짜 오히려 제 시각 자체가 너무 그 입시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정해서 교육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영역이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이제 매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많은 교수님들,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최고급 정말 글로벌 회사의 임원 정도가 되는 그런 분들만 받을 수 있었던 1:1 매칭과의 서비스 같은 경우를 매칭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뭐 여기서 그 기술을 활용한 걸 보면은 뭐 중국에서 뭐 피아노를 연습한다거나 아니면 베트남에 있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엘사처럼 음성 인식으로 발음 규정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도 사실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했던 네.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에듀테크를 바라볼 때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고 네. 여기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 네.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배우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배우고자 하며 이 사람의 꿈은 무엇고 이 사람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들이 다양하게 나올 때 에듀테크라는 산업도 훨씬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에듀테크를 하면서 해외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별로의 문화, 규제, 어떤 그런 다양한 통계들 것들도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이기기 위한 도구가 교육이라면 네. 그거는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폐쇄적인 커뮤니티와 나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테크가 도입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나만 네, 받을 수 나만 있어야 알아야 되고 되니까. 나만 모실 수 있는 네네. 선생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군비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만 원 불렀으면 저 200만 원 부르고 네네. 뭐 이래야 되는 경쟁이라 오히려 에듀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좀 더 그 사람의 자아 실현과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게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에듀테크가 참,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열이 치열하잖아요. 예. 회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끝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에듀테크가 좀 잘 될 줄 알았었는데 정말 각국에서 본인의 국가의 그리고 본인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의 에듀테크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예. 걸 전 세계를 취재하고 돌아온 권순우 기자로부터 전 세계 127개 무역관이 모아주신 내용이 있는 해외경제정보 드림을 참고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압도적 경제 콘텐츠 줄여서 압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권순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러피안 힐링 리조트 혼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혼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